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운 동맹과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는요, 가장 최근에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선사들의 어떤 선봉량에 대한 마켓 쉐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선사인 머스크 선사, 그리고 2위 선사인 MSC, 그리고 3위 선사인 코스코, 4위 선사인 CMA, CGM, 이런 순서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선사들의 점유량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400만 TU는 20피트 컨테이너를 뜻하죠. 이런 20피트 컨테이너를 4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물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가 335만, 코스코가 279만, 그리고 CMA, CGM이 265만, 그리고 독일 선사인 하팡로이드가 166만, 그리고 일본의 원이 151만, 그리고 에버그린이 122만, 양밍이 68만, 그리고 현대상선이 43만 정도의 물동량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사들의 선단 규모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700척이 넘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은 한 316척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선박은 용선을 통해서, 장기 용선을 통해서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3%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선사들도 뭐 50% 내외의 자선과 용선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단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상선이 이제 현재 9위에 있고, 그리고 20위권에 이제 SM상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의 그 현대상선의 선단의 규모가 글로벌 선단과 비교해 봤을 때 머스크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물론 3번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오더북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오더북이란 것은 이 각 선사가 조선소에 새로운 선박을 발주한 상태인 그 선단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박이란 것이 그 재산 가치도 매우 비싸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고 건조하고 시범 운행하고 인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주문 중인 선박,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지금 75척을 가지고 43만 TU 정도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척의 배를 39만 6천 톤 정도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39만 6천 TU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선단을 새롭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탄이 다 완성이 된다면 뭐 대충 한 80만 TU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선단으로서 올라설 것이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그 상위권에 있는 선사들도 이제 새롭게 배를 신주 선박을 계속 오더를 하고 있고 새롭게 취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순위의 그러한 큰 변동은 앞으로 뭐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순위가 이제 계속 고착화되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각 선사의 글로벌 선사 중에서 가장 대형 선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머스크 선사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원래 정식 이름은 APM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설립자의 이름을 땄죠. 아놀드 피터 머스크 몰러가 1904년에 이제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해운사입니다. 그래서 1928년도에 첫 전기선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1999년에 남아공의 사프마린과 미국의 시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랜드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컨테이너를 사용했던 선사인데, 이 선사를 인수를 하고 한동안은 이 머스크의 사명이 머스크 시랜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시랜드사가 운영을 되다가 2005년에 영국 선사인 로열 피에노 레들로이드를 인수를 하고 2006년에는 시랜드란 이름을 버리고 그냥 머스크 라인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30개 국가에 325개의 사무실 및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700척이 넘는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독일의 해운사인 함부르크 수드를 인수를 해서 그 규모를 매우 크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사의 로고가 이렇게 7꼭지 별인데요. 이 7꼭지 별과 머스크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회색의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선박의 색깔은 이렇게 하늘색을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지중해 해운 MSC입니다. 메디테리니언 쉬핑 컴퍼니의 줄임말이고요. 1970년에 설립이 됐고 역사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고 155개국의 48개 사무소와 500척이 넘는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MSC는 특이하게 지중해를 이제 주 무대로 하다 보니까 크루즈 선사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MSC가 그 좀 재미난 점이 이 선사의 국적이 스위스라는 점입니다. 스위스는 내륙 국가로서 바다가 없는, 영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이죠. 그렇지만 세계 2위 선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운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3위 선사입니다. 3위 선사는 최근에 들어와서 CMA, CGM을 꺾고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된 코스코 쉬핑입니다. 코스코 쉬핑은 원래는 중국의 그 양대 선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차이나 코스코 쉬핑과 차이나 쉬핑이 통합이 되어서 2016년 2월 18일부로 통합이 되었고 통합 본사를 이제 상해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코 쉬핑의 경우에는 이 색깔이 이 파란색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양대 선사의 통합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2017년에는 홍콩을 근거지로 한 OOCL 선사를 또 인수를 해서, 이건 이제 합병의 형태는 아니고 이제 자회사 형태로 이제 인수를 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서 그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고 더 확장할 가능성의 여지도 매우 큽니다.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3위 선사로 CMA, CGM을 제치고 올라선 상황입니다. 세계 4위 선사는 3위의 자리를 코스코에게 내주게 된 CMA, CGM입니다. 1978년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500여 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CMA, CGM도 이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016년에 싱가포르 선사인 APL을 인수를 해서 그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선사입니다. 하팍로이드라고 하는데요. 128개국에 400개가 넘는 사무소를 두고 있고, 원래 이 하팍로이드의 경우에도 하팍과 NGL이라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하여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칠레의 CSAV를 인수하고 2016년에 UAE의 아랍에미리트의 선사를 인수를 하여서 하팍로이드 그 규모와 세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6위 선사입니다. 원입니다.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고요. 일본에 원래는 이제 전기 선사가 3대 전기 선사가 있었습니다. NYK, MOL, K라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MOL을 중심으로 해서 이 3개 선사가 힘을 합쳐서 세계 선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원이고요. 물론 그 원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 원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의 줄임말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원 결의를 한 거죠. 일본의 3대 전기선사가 도원 결의를 통해서 하나의 합병회사로 만들어졌고, 일본 도쿄에 지주회사를 두고 싱가포르에 사업회사를 두는 식으로 2017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일본의 3대 선사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여러 가지 해운 산업의 어떤 불안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하고 하나의 법인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합병을 했고요. 원래 NIK의 경우에는 북유럽 항로, 그리고 MOL 같은 경우에는 북미 항로, 그리고 K라인의 경우에는 아시아 영내 항로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대 선사가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역량을 서로 간의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윈윈윈 전략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이런 핑크 색깔의 컨테이너나 아니면 흰색의 핑크색으로 로고 원이라는 로고가 적혀 있는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식의 해운 동맹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운임협정이나 배선협정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해운 동맹에서 전략적 제휴 형태의 해운 동맹으로 한번 재편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대형 선사들이 중소형 선사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몸집과 규모를 키우는 형태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머스크 시랜드 독자적인 노선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지 않은 형태의 해운 동맹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2015년 정도에 2014년, 2015년 그 시점에는 2M이라고 하는 1위 선사인 머스크와 2위 선사인 MSC가 2M 앞에 있는 글자가 이제 앞 글자가 M이 두 회사 모두 M이죠. 그래서 2M이라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해운 동맹이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G6라고 하는 하팡로이드, OOCL, 현대상선, MOL이 또 얼라이언스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을 중심으로 차이나 시핑과 UASC가 하나의 또 협력체를 만든 오션3, 그리고 CKYHE라고 하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동맹선사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코스코, K라인, 양밍, 한진, 에버그린, 그래서 그 앞자를 딴 CKYHE라는 해운 동맹이 경쟁을 하는 구조였습니다만 2016년부터 2015년, 16년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운 경기의 불안과 어려움이 직면함에 따라서 생존을 위한 이합 집산이 가속화됐고, 그래서 해운 동맹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대형 선사들의 중소형 선사의 인수합병과 통합이 가속화되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선사인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 처리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일부는 이제 SM상선이 인수를 했고요. 그 일부는 이제 유럽 선사들이 이제 구매를 해가는, 매입을 한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10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아래쪽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파란색 그래프는 2014년 12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CMA, CGMA라든지 에버그린이라든지 코스코라든지 하팡로이드라든지 이런 선사들이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4년, 2015년 이후에 이런 대형 글로벌 선사들이 중형 선사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함부르크수들을, 그리고 코스코와 차이나 시핑, 그리고 OOCL의 경우에는 인수 합병을 통해서 세계 3위 선사로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CMA, CGM도 APL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3대 선사인 MOL, NIK, K라인이 합병을 했고요. 그 외에도
하팡로이드의 경우에는 UASC와 CSAV를 합병을 하는 식으로 이 전략적인 이합 집산과 함께 적대적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시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편된 얼라이언스는 세 가지 3대 얼라이언스로 완전히 재편이 되었는데요. 머스크와 MSC가 주축이 된 2M, 그리고 프랑스 선사와 중국 선사가 중심이 된 CMA, CGM과 코스코, 오션 얼라이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 선사와 일본 선사가 주축이 된 더 얼라이언스, 그래서 하팡로이드와 원이 참여하고 있는 더 얼라이언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강의 자료상에는 현대상선이 2M과 함께 2M 플러스 H라고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서 2M과 손을 잡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또 이 현대상선이 더 얼라이언스의 어떤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더 얼라이언스와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네요. 한국 해운업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진해운의 어떤 부도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거나 완전히 복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2017년 초만 하더라도 현대상선이 뭐 13위에 이르는 작은 선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9위의 순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시장 점유율 자체는 2.2%에서 1.9%로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줄었는데 어떤 선사의 순위는 올라간 것이죠. 그 선사가 올라가게 된 이유는 현대상선이나 국내 선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서라기보다는 상위에 있는 선사들이 여러가지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은 오히려 그 입지 자체가 매우 더 어려워지고 약화되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대형 글로벌 선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운 업체들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규모와 선단의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해운업의 어떤 전망이 한진해운의 부도 이후에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업의 어떤 현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이 이루어지기 이전, 1960년대 이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물품을 실어 나르고 컨테이너라는 운송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래선이 주로가 아니라 전부였죠. 재래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래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정박을 하고 하역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재래 전기선이 전체 이용의 날짜 중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날짜가 40%, 1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30일 정도, 그리고 항구에 발이 묶여서 하역 작업을 하는 시간이 전체의 60%, 그래서 1년 단위로 봤을 때 235일을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기간보다 부두에 발이 묶여서 하역 작업,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기간이 더 길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역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해 일수는 작아들게 되고, 항해 일수가 작아지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나쁘고요. 그리고 이 하역 작업 자체가 지금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하역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재래 전기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45년 종전 이후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전쟁 후에 여러 가지 산업이 복구되고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품이 신속하게 물류 흐름에 따라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일단 이 운송의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미진한 상태였고 그리고 하주들이 원하는 신속 정확한 수송 그리고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하역 작업을 하고 뭐 기계를 이용하더라도 단순한 도르래를 이용한 화물의 하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역 작업 도중에 화물이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문제도 재래선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의 도입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이 컨테이너라는 것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조해낸 어떤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철도에서 사용되어져 온 박스 하차를 그 정도 크기의 규모를 해상 운송에 도입을 해서 운송 화물의 단위화, 운송 화물의 규격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 컨테이너 도입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머스크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랜드사의 멜콤 맥린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도입이 되었고요. 1958년에 하와이 항로에 시범 운행을 했고요. 1967년에 비로소 풀 컨테이너선이 완전한 형태의 컨테이너만을 취급하는 풀 컨테이너선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대중화되고 확산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컨테이너 전용 항구를 갖추고 컨테이너 하역 설비를 갖추고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선이 해상 운송의 주요한 메인 수단으로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역 화물의 단위화, 운송 화물의 규격화이자 단위화는 컨테이너만 방법이 아닙니다.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도 무역 화물을 단위화하고 운송을 통해서 그러한 단위의 운송을 통해서 운송 효율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나 노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전선 내지는 그 전방에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팔레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 그리고 부선을 이용한 래시 운송이 있겠습니다. 팔레트는 하역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크기가 정해진 팔레트 위에 화물을 올려놓고 화물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트 채로 운반을 해서 화물의 단위화, 화물의 단위 선적을 의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는 팔레트가 단순하게 밑에 깔아 있는 어떤 깔판 역할에 국한되었는데 컨테이너는 이를 더 발전시켜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규격화된 운송 단위로서 운송 용구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래시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박의 종류나 선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박스 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박스 바지에 이제 화물을 적입을 해서 그 박스 바지 채로 운반을 해서 운송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무역 화물의 단위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라이터 어보드 십 핸들링이라고 하는 래시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역 화물의 단위화 중에서 결국 대중화되고 결국 대세가 된 것은 컨테이너 운송이 되겠죠. 하지만 팔레트는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팔레트가 해상 운송의 주요한 단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가 도입되게 되면서 컨테이너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15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창고, 마트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이 팔레트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화물을 쌓아 올린 다음에 이 뭐 지게차나 특수한 하역 장비를 이용해서 물품을 옮기거나 선적하거나 양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사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재 팔레트가 있고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좀 그래서 가볍고 견고한 팔레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나 창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팔레트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팔레트가 단순하게 화물을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옮길 때 그 윗부분을 이런 나무 상자로서 보호해서 이 통째로 옮기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이 리프트 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사용을 할 때는 팔레트 위에 이제 화물을 여러 가지 이제 층층이 올려놓기 때문에 뭐 화물이 쓰러진다거나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무너진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랩핑 작업, 포장 작업이 필요하는데요. 그 포장의 방식은 지금 17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늘을 이용한 수축 포장, 시링크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화물이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뭐 이렇게 반복 사용 가능한 포장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리유저블 시링크 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든 어쨌든 팔레트를 이렇게 감싸 가지고 화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을 막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는 운송 화물의 어떤 규격화와 단위화가 가져다 주는 측면에서 문전 간 운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이 컨테이너 자체라는 것이 컨테이너의 화물을 일단 적입하게 되면 송화인의 창고나 공장에서부터 컨테이너가 개방되지 않고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화물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차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항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대로 연간으로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그대로 컨테이너 전용 하역 장비를 통해서 컨테이너 전용성에 적재를 해서 마찬가지로 양육항에 도착해서도 컨테이너 시설과 컨테이너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하역 작업을 하거나 운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송화인에서부터 수화인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화물의 어떤 뭐 적입과 뭐 적출 없이도 문전간 운송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컨테이너 사용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이거 자체를 통해서 포장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이라든지 창고의 보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들어갔던 여러 가지 인건비의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자체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철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고 외부의 충격에서부터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외부에 적입되어 있는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경우에는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문전간 운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신속성과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운송 화물의 단위화의 방법, 운송 화물의 규격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운송의 어떤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가 가져다 준 변화는 뭐 가히 어떻게 보면 혁명에 가까운 변화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운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관되어서
일간 운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적을 할 때는 컨테이너 통째로 운반을 하고 하역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화물을 꺼내거나 하는 그런 조작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전용 하역 장비나 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그 이동이 빠르고 신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여러 가지로 그 위험 발생의 확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래선을 이용을 했을 때는 그 항구의 부두 노동자들이 화물을 일일이 사람의 힘과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제 옮겼어야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자체가 매우 안전한 외포장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외포장이 필요하지 않는 그 어떤 포장비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튼튼한 외포장재가 계속 반복 사용 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경제적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통해서 하역 작업의 효율이 증대되고, 그리고 운송이 일간 운송을 문정간 운송이 가능하고 문정간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그 운송의 속도가 증대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역 시간도 우리가 재래선과는 다르게 컨테이너 운송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하역의 시간, 하역을 하기 위해서 선박이 항구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 자체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운송의 속도가 증대되었고 운송의 효율이 증대되었고 수출입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수출 대금의 회수도 빨라지고, 그리고 물품의 어떤 재고 비용, 창고나 보관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재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러한 어떤 생산성 증진, 속도의 증진, 효율성의 증진, 운송의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된 점입니다. 그것이 컨테이너 운송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고요.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란 것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전용 선박, 컨테이너 전용 하역 시설,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 선박을 구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그 자체도 비용이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 거대 자본을 요하게 되는 것이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컨테이너 운송을 통해서 모든 화물을 컨테이너화 할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적입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소량 화물의 경우에도 컨테이너가 단일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보다 작은 규모의 화물을 운송하는 입장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화물을 다른 하주와의 화물과 혼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는 항구의 인부가 하나하나씩 나르던 재래선에 비해서는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 줄어든 인원 수만큼 그 인원들이 컨테이너 전용 시설을 운영을 하고 컨테이너 하역 장비를 운영하는 등의 어떤 고급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운송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공 컨테이너의 해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의 물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같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겠죠. 하지만 이 컨테이너를 한국에서 보낼 때 다시 한국으로 해수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선적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컨테이너도 같이 오게 될 테니까요. 아니면 컨테이너를 비워둔 상태로, 공 컨테이너 상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뭐 전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한국으로 해수되는데 크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 컨테이너의 어떤 재산 가치를 생각을 해 보건대 빈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해서 한국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물류 비용을 부담하고 과도한
물류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란 점이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의 어떤 해수 문제, 엠프티 컨테이너의 해수율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선사들의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컨테이너를 소유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캐피탈 회사나 리스 회사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장기 임대하거나 단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에 따른 구분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TEU, 20foot equivalent unit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이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글로벌 선사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물동량을 TEU 단위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0피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FEU라고 하는 이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두 개 붙어져 있는 그러한 사이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른 분류를 좀 살펴보면 철제 컨테이너가 있고 알루미늄 컨테이너가 있고 강화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철제 컨테이너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철제 컨테이너 가지고 있는 단점이란 것이 무겁고 녹이 잘 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개선하기 위한 알루미늄 컨테이너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컨테이너들이 철제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용도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 이제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온도 조절이 필요치 않은 그런 일반 잡화의 운송에 적합을 하죠. 그리고 온도 조절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보냉, 보열을 위한 어떤 장치들이 그 컨테이너에 설치가 되어서 화물의 어떤 온도를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냉동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통풍 컨테이너, 가열 컨테이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오픈탑 컨테이너라든지 하드탑 컨테이너라든지 사주 컨테이너, 평면 컨테이너처럼 여러 가지로 컨테이너의 천장이라든지 측면이 없는 형태로서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그리고 혹은 장척 화물을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분체 산화물, 곡물과 같은 가루 형태의 벌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분체 산화물 컨테이너와 액체 산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탱커 형태의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되는 물품에 따라서 자동차용 컨테이너, 가축용 컨테이너, 의류용 컨테이너 같은 종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들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피트가 기본적으로 한 27, 28cm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20피트라고 하면 가로 세로의 경우에는 8피트, 8.6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한 2m 35cm, 그리고 높이는 2m가 조금 넘고 2m 38cm 정도의 사이즈를 뜻합니다. 그리고 길이의 경우에는 20피트의 경우에는 5m 89cm, 그리고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한 12m 정도 되는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는 이러한 컨테이너의 사이즈와 컨테이너 규격은 전 세계 공용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동일한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컨테이너의 어떤 이용에 있어서 20피트 컨테이너를 두 개를 붙이게 되면 40피트 컨테이너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선박에 적재를 할 때 40피트 컨테이너를 하나 올리고 그 위에 20피트 컨테이너를 두 개를 붙여서 올리고 또 다시 또 그 위에 40피트 컨테이너를 붙이는 방식으로 일종의 뭐 블록 쌓기를 하듯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0피트 하이큐브라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높이가 8피트 6인치가 아니라 9피트 6인치에 해당되는 조금 한 30cm 정도 더 높이가 높은 컨테이너를 하이큐브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물론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자, 일반 화물 컨테이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컨테이너가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컨테이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냉동 컨테이너, 줄여서 리퍼라고 하는 냉동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리프리지레이티드 컨테이너가 되겠는데요. 이 리프리지레이티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일반 컨테이너하고 다르게 이 컨테이너의 앞면에 요렇게 냉동고, 우리가 집에서 있는 가정용 냉장고에 있는 그 냉장고의 뒷부분처럼 이 화물을 그 컨테이너 내부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컴프레셔나 뭐 팬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냉동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보통 이 컨테이너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글로벌 선사들의 로고라든지 글로벌 선사의 상징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서 멀리서라도 저 컨테이너가 어느 선사의 소유이거나 어느 선사가 운영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냉동 컨테이너 경우에는 선사와 상관없이 보통 하얀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 중간중간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으면 저건 냉동 컨테이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 컨테이너 외에도 냉장 컨테이너도 필요하겠죠. 보냉 컨테이너도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보냉 시설이 되어 있는,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컨테이너보다 어떤 화물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화물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환기가 가능한 통풍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통풍 컨테이너. 자, 그 다음에 가열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만 아니라 온도를 어느 일정 온도 이상 그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컨테이너가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27번 슬라이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입니다. 오픈탑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픈탑이란 것이 천장이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장을 열어서 화물을 특히 이제 중량 화물을 천장부로 넣고 뺄 수 있는 화물의 저기가 분배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천장 개방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상으로 봐도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위쪽에서 컨테이너에게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여러 가지 그 보호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나 한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천장부를 어떤 천장 판넬로서 대체한 하드탑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28번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있는 컨테이너 경우에는 사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덮개, 천장 부분과 벽면이 없는 형태로 4개의 모서리와 버팀대만 있는 그러한 형태의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물을 옆에서나 위에서나 무겁고 큰 화물을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반을 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여기 28번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요 형태, 여기 이렇게 나무 형태의 상자가 앞서 설명을 드린 팔레트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리프트 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플랫폼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플랫폼 컨테이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장착 화물을 고정시켜서 운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다른 컨테이너와 함께 물품을 선박에 적재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규격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분체 산화물 컨테이너입니다. 분체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 등의 산화물을 말합니다. 그 곡물들의 산화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벌크선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벌크선이란 게 그 선창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운송을 할 때는 그런 벌크 캐리어가 적합을 하지만 그 벌크 캐리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량의 곡물을 운반을 한다, 가루를 운반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분체 산화물 컨테이너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가루와 같은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을 때 가루가 한쪽 문 밖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천장에 이렇게 뚜껑, 해치를 마련해서 이 위로 곡물을 사일로나 파이프를 통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완전 입구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 자그마한 구멍을 내 가지고 여기로 어떤 곡물을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분체 산화물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액체 산화물, 탱커 컨테이너입니다. 보통 여러 가지 온도 유지라든지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액체 상태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동그란 탱커 형태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탱커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면 다른 컨테이너하고 함께 선박에 선적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그란 탱크 주변에다가 철골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물론 이 프레임은 당연히 컨테이너 규격과 일치되는 사이즈겠죠. 그래서 다른 컨테이너하고 혼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혼용해서 이제 선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레임에다가 탱크를 끼우는 형태를 액체 산화물 탱커라고, 액체 산화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형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 주로 이제 램프를 이용한 롤온, 롤오프 방식의 선박들이 자동차를 수출입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뭐 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 자신의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구매, 수출입 업체가 직접 수출입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외국에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2대 내지 3대의 차량을 적재를 해서 자동차용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컨테이너, 드라이 컨테이너에도 자동차 바퀴가 밀리지 않도록 설비를 하면 보통 이 규격 자체가 20피트 기준으로 5.8m 정도 되고, 12피트 컨테이너 경우 40피트 컨테이너 경우에는 뭐 12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 한두 대는 당연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시켜서 컨테이너 안에 자동차를 넣어서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컨테이너의 컨테이너의 내부에 많은 화물을 넣을 수 있는데 자동차 한 대밖에 넣지 못한다면 공간이 많이 비겠죠. 뭐 그런 비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운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하이큐브 컨테이너입니다. 좀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큰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8피트 6인치의 높이가 아닌 9피트 6인치가 적용된 하이큐브 컨테이너, 좀 키가 큰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동물이 국제 운송, 해상 운송을 하는 도중에 일단 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풍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쌀 수 있어야 되겠죠.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료와 이런 분뇨, 동물의 사료와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라이브 스톡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 스톡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종자용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마장에 쓰기 위한 어떤 뭐 경마라든지 뭐 경주용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통풍 장치와 사료 분노 처리 장치를 하더라도 해상 운송의 그 장기간에 걸친 항해에서 이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운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운송 도중에 뭐 사망을 하거나 운송이 완료된 이후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동물의 경우에는 선박을 통해서 국제 운송을 하지 않고 비행기를 통해서 국제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한풍 컨테이너, 펜 컨테이너입니다. 이거는 그 컨테이너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위독한 물질이 누적이 됐을 때, 위독가스나 유해가스가 이렇게 누적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공기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배기시키기 위한 컨테이너가 한풍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류용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의류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내부에 이렇게 옷을 여러 벌을 걸을 수 있도록 행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단, 2단, 그러니까 요 중간부와
상부에 두 단으로 해서 옷을 이렇게 걸어 놓는데요. 이런 의료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뭐 티셔츠라든지 청바지라든지 구겨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의류를 운송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트라든지 아니면 밍크라든지 뭐 이런 옷을 구겼을 때 그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고급 의류를 운반을 할 때 이런 행거 컨테이너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측면 개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화물을 이쪽으로 넣지 않고 옆면 큰 넓은 쪽으로 적재하기 하도록 측면에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것이 측면 개방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 개방 컨테이너의 측면을 커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측면을 쉽게 덮고 열 수 있도록 하는 측면 커튼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피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피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선사가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인데요. 대형 선사들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그 정박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8,000TU라든지 20,000TU라든지 이런 대형 컨테이너선이 전 세계 모든 항구를 정해진 항로로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해진 항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나 그 구역의 가장 주요하고 가장 큰 규모이며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에만 선별적으로 입항을 해서 화물을 싣고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역할을 하는 화물에 대한 어떤 전기선이 입항을 하는 그 대형 항구는 허브 항구가 되고요. 이 허브 항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브 항구 주변에도 조그만 중소 항구들이 있죠. 근데 이 허브 항구에만 대형 전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항구에서 이런 대형 전기선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이 허브 항구로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때 육상 운송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지만 이 작은 중형 항구와 이 허브 항구 사이를 이 컨테이너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소형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 이런 작은 항구와 허브 항구 사이에 운영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피더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재된 화물이 허브 항구에 와서 한적이 되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형 전기선이 입항을 했을 때 선적이 되어서 대형 전기선을 따라서 운항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을 피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브 항구와 이런 작은 항구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마차에서 마차의 바퀴의 중심이 있고 이것이 허브고 바퀴를 구성하고 있는 바퀴살을 일종의 스포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 항구가 되고 작은 중형 항구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데요.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기본적으로 입항지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조금 안쪽으로 내륙 지역으로 들어간 곳에 이렇게 설비를 만들게 되죠. 그걸 이제 내륙 컨테이너 기지, 인랜드 컨테이너 디팟, 인랜드 클리어런스 디팟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부산항과 같은 곳의 어떤 입항지의 정체라든지 그리고 그 입항지 주변의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물동량의 어떤 흐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산 지역에 경남 양산에다가 부산항에 바로 물품이 내려가서 부산항에 화물이 적재되면 그 부산항이 협소한 부지라든지 뭐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 신항을 신설을 했지만요. 부산 신항의 여러 가지 화물의 정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윗지역에 경남 양산에다가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을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LCL 화물의 혼재 서비스, CFS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통관 서비스, 물품의 여러 가지 통관을, 수출입 통관을 여기서 진행할 수 있어요. 바로 부산항까지 가지 않고도 양산항에서 화물을 적재해서 거기서 수출 신고 뭐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켜서 운송의 효율과 운송의 흐름을 빨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설이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의 유형, 컨테이너 운송의 루트라고 할까요?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류란 게 사실 책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CY가 있습니다. CY라는 건 컨테이너 야드죠.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야드로 간다는 뜻인데,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야드로 간다는 건 결국 CFS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CFS를 가지 않는 FCL 화물을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송화인이 자신의 창고나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적입을 하고, 자신의 쉽게 말해서 문 앞에서 이제 뭐 컨테이너를 적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컨테이너 야드를 통과해서 컨테이너 야드를 통해서 수화인에게 가고, 수화인은 여기서도 CFS를 갈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인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나 공장에서 적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CL 화물이 FCL로, 한 명의 송화인이 한 명의 수화인으로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야드를 거치는 이러한 방식을 CY, 그리고 FCL, 그리고 도어 투 도어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CY, CFS가 있습니다. CY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야드니까 여기도 CFS가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FCL 화물입니다. 한 명의 송화인입니다. 자신의 창고나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적입을 합니다. 근데 받는 쪽은 여러 수화인으로 나뉘어져 있죠. 3명의 수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수화인에게로 컨테이너가 갈 수가 없고, 양육항에서는 CFS를 거쳐야 되죠. 여기서 화물을 적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개별 하주에게 물품이 여기서 배분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출발할 때는 송화인의 문 앞에서 출발을 하나, 받을 때는 항구의 시설인 CFS에서 컨테이너가 열려서 각 하주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CY, CFS, 그리고 FCL, LCL, 처음에 출발할 때는 FCL이었다가 도착지에서는 LCL이죠. 그리고 도어 투 피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여러 송화인에게서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혼재를 작업을 해서 CFS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CY로 보내서 한 명의 수화인이 받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어에서 작업을 했지만 컨테이너가 오픈되는 것은 문 앞에서, 창고에서 열리기 때문에 피어 투 도어가 되는 그런 방식, 즉 LCL 컨테이너가 FCL 컨테이너로 가는 그러한 방식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CFS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 송화인이 여러 수화인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CFS와 CFS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부두에서 컨테이너가 봉인되고, 부두에서 컨테이너가
개방되죠. 그래서 피어 투 피어가 되는 것이고요. LCL 컨테이너가 계속 LCL 컨테이너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CFS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구분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FCL 컨테이너는 뭐 CY거나 CFS지, CY가 CFS가 되고 CFS에서 CY로 되고 이런 식의 경우는 잘 드뭅니다. 뭐 드물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런 경우가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주로 이제 FCL 화물이나 LCL 화물이 개별 송화이나 개별 수화인이 1인이냐 아니면 여러 화물을 혼재했느냐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송이 CY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CFS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통과해야 되는 경우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협약, 국제 협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국제 협약은 뭐 41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협약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협약들을 이 수업을 학습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CCC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CC라는 게 사실은 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유럽경제위원회, 지금은 이게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 EU가 됐죠. 이제 유럽경제위원회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데, 컨테이너 그 자체가 수출입을 할 때의 관세법상 특례를 설정한 협약이 CCC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TIR 협약이 있는데요. 컨테이너에 내장되어 있는 화물이 도로 운송 차량에 의해서 어떤 특정 국가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운송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떤 나라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관세법상 특례를 설정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I 협약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있는 내장된 화물이 여러 운송 수단에 의해서 특정 국가를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운송될 때 여러 가지 관세법상 특례를 규정한 협약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관세법상 특례라는 것이 결국에는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에다가 관세를 매기지 않고 통과 화물에다가도 관세를 부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단지 그 어떤 내부에 있는 그 적재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운송 용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이거를 수입 물품으로서 생각을 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국제 무역의 흐름이나 국제 경제의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통과 화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의 협약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세 가지랑 조금 성격이나 계를 달리하는 것은 CSC 협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컨테이너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규정을 해서 컨테이너의 규격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엔과 국제해사기구가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안전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가 사용이 되는데요. 컨테이너가 지금 여기 42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초 사고가 나기도 했고, 전복 사고가 나기도 했고, 뭐 이 하역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컨테이너가 사고가 났을 때 사진을 유심히 보면 개별적인 컨테이너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나하나씩, 지금 이 경우에도 컨테이너 선박을 완전히 중심을 잃었죠. 그런데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이렇게 바다에 빠지거나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컨테이너가 스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 통째로 옆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컨테이너 자체를 이렇게 선박 위에 단순하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적재를 할 때마다 각 컨테이너를 이제 결착시키는 결박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박 작업을 통해서 위아래 컨테이너가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질 때
이게 이렇게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개별적으로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의 운송이란 게 단지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컨테이너를 층층층층이 쌓아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레싱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박 작업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야지만 바다의 여러 가지 풍랑이라든지 바다의 여러 가지 외생적인 변화나 뭐 롤링과 같은 어떤 바다 환경에 대응을 해서 먼바다 항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의 뭐 여러 가지 형태나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선박, 여러 가지 형태의 항구, 운하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가 사용되기 이전인 어떤 재래선과 관련된 용선이라든지 용선 계약, 그리고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여러 가지 선화증권의 형태, 선화증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는 현재 글로벌 선사들의 현황, 업계 현황까지 폭넓게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현황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해상 운송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부분을 학습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해상 운송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을 규율하고 해상 운송을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여러 가지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 국제 협약, 그리고 이런 해상 운송과 관련된 중거법을 우리가 이제 해상 운송의 남은 부분에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43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국제 규칙과 국제 협약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19세기 대항해 시대, 14세기, 15세기의 어떤 대항해 시대를 거치고 산업혁명의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서 이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영 제국의 시대였죠. 18세기, 19세기가 이 시기에 이르게 됨에 따라 영국이 전통적인 해양 강국, 해운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해상 운송 규칙이라든지 국제 협약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적인 룰이 없기 때문에 그 해상 운송을 하는 어떤 운송인과 개별 하주 사이에 개별적인 운송 계약을 통해서 운송 계약이 정해지고 운송 계약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러한 그 시대에서는 해상 운송인이 조금 더 우월적 지위, 소위 말하는 갑의 지위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개별 하주들과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운송인에게 유리한 방향, 운송인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점과 면책을 주는 방향으로 운송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인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보니 이러한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 그 하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을 했죠. 그래서 1893년에 어떤 미국의 미국의 의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의 이름을 따서 하터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그 하터법이란 것은 근대 무역에 있어서 운송인들이 자신에게 너무 유리한 여러 가지 면책약관, 이 면책약관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화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이 면책약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운송, 국제 해상 운송의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이 없었을 때는 운송인들이 자신들이 발행하는 BL에다가 이러한 면책약관을 너무 남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의원인 하터가 주창한 이 하터법이 1893년에 발효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19세기 말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신생국가이던 시절이죠.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제 유럽과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유럽과의 무역에 있어서의 이 주요 선사들이 아무래도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배다 보니까 미국은 주로 이제 하주의 입장, 하주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터법이라는 것은 운송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책 약관을 부여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조차도 면책시키는 것을 문제를 삼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법률이 이 하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법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제 협약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시간의 흐름이 좀 지난 다음에, 물론 요 시기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는데요. 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요 사이, 이걸 이제 뭐 전간기라고 하는데요. 요 전간기 때 여러 가지 전쟁의 참상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이라든지 국제 연합이라든지 그리고 국제적인 규칙을 많이 만들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제 해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헤이그에서 만든 헤이그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규칙을 통해서 해상 운송인의 어떤 의무, 그리고 해상 운송인의 면책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헤이그 규칙은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헤이그 규칙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선화증권의 법규를 통일을 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선화증권을 통일을 하자는 것이죠. 해상운송계약의 어떤 운송인 계약의 증거이자 물품의 수령증 역할을 하는 선화증권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 선화증권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일을 해서 운송인의 의무와 운송인의 면책과 관련된 사항을 국제적으로 단일화하자, 통일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국제해사위원회의 헤이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헤이그 규칙은 한번 크게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68년도에 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란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조약이 아니라 앞서 나온 헤이그 규칙을 개정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같은 협약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2019년에도 이 발행되는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국제 운송, 국제 해상 운송의 중거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1924년 헤이그 규칙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죠.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헤이그 규칙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962년에 대한민국 상법을 제정을 할 때 이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 상법에 이 내용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대한 내용도 1991년에 상법이 개정될 때 그 내용을 수용을 해가지고 상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법의 선화증권 편의 내용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과 동일하도록 그런 식으로 수용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헤이그 규칙의 어떤 최약국에서만 발행되는 선화증권에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거법 조항이나 지상약관을 통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중거법으로 채택을 했거나, 아니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중거법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헤이그 규칙의 최약국으로서 적용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여러가지 중거법 조항이나 여러가지 그러한 규칙을 수용한 법률을 적용하는 그러한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법을 중거법으로 채택하는 여러가지 간접 적용의 형태로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해상운송에 선화증권에 관련된 국제 통일 법규로서 중거 규칙으로서 인정을 받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상운송이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헤이그 규칙 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겠지만 헤이그 규칙이 여전히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이었기 때문에 1978년도에 이르러서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조금 균형을 좀 맞추고 그리고 70년대 이후 보편화된 컨테이너 운송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엔의 운시트레라고 하는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와 유엔 무역개발 협의회가 제정한 함부르크 규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78년이었는데요. 이 함부르크 규칙은 여러 가지 좋은 내용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운송인의 어떤 면책이나 이런 부분을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 국가가 있는 나라들의 동의와 비준을 받지 못해서 사용에는 실패한 여러 개 보면 사문화된 국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컨테이너 운송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헤이그 비스비나 함부르크 규칙이었다면요, 보편화되고 있는 복합 운송의 여러 가지 업무나 복합 운송의 어떤 간섭 간행을 수용을 해서 현대의 운송 간행에 맞게끔 새로운 국제협약을 제정을 한 것이 2008년도에 제정한 로텔담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텔담 규칙에서는 단순하게 해상운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상운송 구간을 주운송 구간으로 하는 육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규칙이 로텔담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텔담 규칙의 경우에는 이 원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Wholly or partly by sea. 그래서 해상 운송이 전체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해상 운송이 전체 운송 구간에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텔담 규칙은 가장 최근에 나온 국제 규칙으로서 그 어떤 의의와 그 중요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로텔담 규칙도 함부르크 규칙처럼 보편화되어 있거나 여러 국가들이 이 협약을 가입을 해서 발효를 하지는 않은,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국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국제 운송 수업에서는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중심으로요, 함부르크 규칙과 그 로텔담 규칙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서는 그 협약의 원문이나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헤이그 규칙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간략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는 정도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로텔담 규칙은 이 부분이 복합 운송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 운송과 복합 운송을 다 학습한 이후에 복합 운송에 적용되는 중거 규칙인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과의 비교를 통해서 로텔담 규칙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 수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헤이그 규칙의 주요한 내용을 원문과 그 해석 번역된 원문을 통해서 그 헤이그 규칙의 원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